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책을 출간을 했고요. 평생관리 NO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번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당뇨 졸업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번 영상에서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머릿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제가 당뇨 졸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요? 당뇨가 완치될 수 있나요? 혹은 평생 당뇨약 먹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당뇨 졸업이 가능할까?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당연시 많은 제약회사나 아니면 의료계에서 당뇨는 당연히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료를 하다 보니까 평생 관리하다 보니 합병증이 생기고 그리고 혈당이 잘 조절되더라도 건강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당뇨는 평생 끌고 갈 게 아니라 졸업을 해야 되는 병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는 졸업할 수 있다 라고 항상 강조하고 어떻게 졸업해야 하는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 책 목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당뇨 진짜 졸업이 가능할까?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장은 당뇨 졸업을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당뇨 졸업을 위한 검사와 개선 방법들 실제로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지 적혀 있고요. 4장에서는 실제 당뇨 졸업을 했었던 분들의 사례를 정리를 하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늘었던 사례 그리고 발저림 치료했던 사례들까지 같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당뇨 졸업을 위한 생활 습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한 번씩 좀 볼게요. 첫 번째 장입니다. 1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설문을 해봤더니 한국인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 1위에 당뇨병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2008년과 2018년 두 번 연구를 했는데 둘 다 1위가 당뇨병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제가 당뇨를 진료하고 있는데 이 당뇨라고 하는 질병이 2008년과 18년 둘 다 1위를 차지했다는 걸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만큼 당뇨자분들이 굉장히 당뇨 때문에 지치고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관리가 아니라 졸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졸업의 조건을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당 수치에 관한 건데 당화혈수가 6.5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뇨약을 먹지 않고도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그 기간이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당뇨가 졸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뇨 졸업의 조건이 5.6 이하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당뇨 완치,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병 관해, 즉 저희가 말하는 당뇨 졸업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는 6.5 미만입니다. 당뇨약 없이. 이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당뇨 졸업이 왜 필요하냐, 졸업의 필요성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도 졸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졸업이 왜 필요한지 제가 연구 결과를 적어놨어요. 뭐냐면 Look Ahead라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당뇨를 한 번이라도 졸업, 이 논구에서는 관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당뇨 관해를 저희는 당뇨 졸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졸업을 하신 분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그리고 신장 질환 발생률이 33%가 감소했고요.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총 14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14년 동안 4번을 당뇨 관해를 하신 분들, 당뇨 졸업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발생이 49%, 신장 질환 발생이 55%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뇨를 평생 관리할 게 아니라 단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나 신장 발생 위험률을 엄청나게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뇨 졸업이 왜 필요한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가지고 오는 통계거든요. 연구거든요. 요거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당뇨 졸업에 관한 연구들이 많아요. 뭐 다이렉트 스터디, 룩 어헤드 스터디 방금 이야기했던 아니면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우회술과 같은 비만 대사 수술 같은 것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다양한 관해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의 공통점은 음식량을 줄이고 체중 감량을 해서 당뇨 관해가 됐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한국인은 단순히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당뇨를 졸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책에 이렇게 써있죠. 체중 감량만이 답이 아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마른 당뇨가 많아요.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분들이 거의 절반이나 해당이 되고요. 비만하더라도 경도 비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고도 비만, 너무 과하게 심하게 비만이신 분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중 감량만 가지고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수면이나 스트레스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수면 부족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정말 좀 안타까운 문제인데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들이 많아요. 췌장 기능이 약하고 췌장 크기도 작고 간 기능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혈당 조절이 선천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체질의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단순히 당뇨는 체중 감량만 하면 관해를 할 수 있다,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형 당뇨는 다르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겠고 이 점을 굉장히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뇨 졸업이 꼭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혈당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합병증 위험이 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망막병증, 발, 괴사, 궤양 이런 것들이 혈당 조절이 잘 돼도 오더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메타볼릭 메모리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애초에 좀 고혈당 상태가 있었다고 하면 그 기억 때문에 나중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뇨 진단을 받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고 하면 이러한 초반의 기억 때문에 몸 상태의 기억 때문에 나중에까지 영향을 줘서 혈당이 나중에는 잘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합병증이 오더라라는 메타볼릭 메모리 이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관리할 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졸업하는 것만으로 이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1장에서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당뇨 치료에 대한 한의학의 가능성. 제가 당뇨 치료를 시작했었던 것도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비율이 25%에 불과하다는 통계였었기 때문인데요. 당뇨약을 먹는 분들이 당화혈수소 6.5 미만으로 목표 조절 범위 내로 조절되는 비율이 별로 안 됩니다. 4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뇨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한약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진료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가능성을 보았고 실제 동의보감 등등의 한의학 서적들을 기반으로 해서 당뇨 합병증이든 아니면 당뇨 문제든 혈당 문제든 아니면 췌장 기능 문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와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 증명을 해가고 임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혈당 조절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거에 대한 해결책은 간 기능 개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장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혈액을 저장하고 보내주고 저장하고 보내주는 장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포도당도 저장하고 방출하고 하게 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예를 들면 지방간이 있다거나 간에 너무 열이 많이 쌓여 있거나 기능이 너무 망가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 기능을 높여주고 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혈당이 잘 조절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렇게 실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도 적혀 있는데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눈충혈이 굉장히 심하시고 손톱도 갈라지고 꺼끌꺼끌하고 이게 바로 간 기능이 안 좋다는 신호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처음에 당화혈수도 12.1%였죠. 근데 간 기능을 개선해주는 한약 치료를 꾸준히 하다 보니 12.1에서 가장 최근에는 7.2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 개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혈당 조절을 더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합병증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말초신경병증이 특히 많고 특히 당뇨 합병증 중에 가장 처음에 오는 합병증이 바로 말초신경병증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저림, 손저림, 쥐가 나고 찌릿하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거든요. 거의 3명 중에 1명이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 또한 간 기능 치료로 발저림 완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 기능 개선 플러스 혈액순환도 중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냐면 간 기능 개선을 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손발이 차갑다, 시리다 이런 분들은 간 기능을 개선하는 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혈액순환 개선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이 왜 중요하냐면 간이 근육을 주관하는, 영양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근육 문제는 근육병은 모두 간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 치료를 하고 여기에 이제 부족한 점들을 혈액순환 개선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도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괴사도 실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괴사가 궤양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한약 복용 8일 만에 많이 아물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염증을 완화하고
그리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재생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한약재들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 괴사 이런 합병증까지도 한의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어야 하는데 보상작용이라는 것 때문에 췌장이 처음에는 과하게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지쳐버리면 나중에는 인슐린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당이 확 높아지는, 악화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췌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거에 대한 검사와 해결 방법들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한국형 당뇨라고 부르는 겁니다. 췌장이 지친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2형 당뇨가 많긴 하지만 1.5형이 많은 게 한국형 당뇨의 특징이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체질이 약하다 보니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당뇨 극복이 어렵더라, 졸업이 어렵더라,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게 2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장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당화혈색소 검사만 하실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부족합니다. 어떤 검사를 추가로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인슐린 분비량 검사를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혈당 조절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인슐린 분비량을 모르면 반쪽짜리 검사를 하고 있는 거랑 같거든요. 정말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당화혈소가 12%대인데 인슐린 분비량이 1에서 3.5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당화혈소도 엄청 높은데 막상 인슐린 분비량도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적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췌장이 이미 지쳤고 인슐린 분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당화혈소에 비해서 당화혈소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13, 14, 15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화혈소랑 인슐린 분비량 두 가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극단적인 예는 당화혈소가 5.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 단계도 아니고 지금 당뇨도 아니고 정상 범위인데 그냥 한번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인슐린 분비량은 놀랍게도 5.04였습니다. 아까 제가 1에서 3.5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고 있는 거죠. 당화혈소만 봤을 때는 정상 범위인데 인슐린을 이렇게까지 많이 분비해서 겨우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분비량이 꼭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중요하죠.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약적으로는 세 가지 장부가 중요합니다. 바로 간, 심장, 그리고 소화기, 이렇게 세 가지고요. 간 기능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심장은 스트레스랑 관련이 많아요. 작은 일에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안 돼요. 연속혈당 측정기 차보시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할 게 있었는데 혈당이 계속 올라갔어요. 혹은 미팅이 있었는데 혈당이 계속 올라갔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분들은 심장이 약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만 혈당이 조절이 되고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이런 분들은 소화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장기 기능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그래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거다 라는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중요성을 강조했던 췌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적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다,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30-40%는 인슐린 분비량이 이미 적습니다. 1 이상이어야 하는데 30-40% 정도는 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적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1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췌장이 무리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엔 보상적용이 되다 보면 인슐린 분비량이 더 줄어드는, 췌장이 지치게 되는 분들도 한 7-8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활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준 한약재 4가지가 무엇인지 적혀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서 오신 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요. 그래서 개선이 됐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인슐린 분비량은 한번 떨어지면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통의 의견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진료하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재생이 되는 거죠.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형의 분들이 2형으로 넘어가게 되고, 2형으로 넘어가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만 개선해주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조금 더 간결해지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를 해보셔야 하고, 적다면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치료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 검사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결국 혈당 조절을
강조를 하는 건데 합병증이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눈도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아서 핏줄 터지고 하는 게 다 혈관 때문인 거거든요. 신장, 콩팥도 사구체 덩어리라고 하는데 사구체가 혈관 덩어리입니다. 모세혈관 덩어리. 그리고 말초신경 병증이라고 하는 발저림도 결국 말초신경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는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는 결국 모세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건강한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린 또 혈당 검사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피를 찌르지 않고 그냥 현미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검사를 꼭 해보시면 좋겠고 정상혈관과 비정상혈관 딱 봐도 어떤 게 정상인지 어떤 게 비정상인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건 모세혈관도 개선이 됩니다. 당뇨가 나아지고 혈당이 낮아지고 합병증이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모세혈관들도 더 이뻐지고 관이 뚜렷해지고 굉장히 혈액순환이 잘 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화혈소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량 검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하면 인슐린 저항성 검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산식이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어떤 장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간, 심장, 소화기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혈관 검사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3장에 담겨있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사례로 보는 당뇨 졸업인데요. 실제 당뇨 졸업했던 분들의 사례를 담고 있어요. 졸업하신 분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당화혈소가 14.6이었는데 5.3%까지 낮아졌던 분을 보면 간 수치가 높았는데 낮아졌다 이런 내용이 써있죠. 우리 앞에서 간 기능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간 수치가 높다는 거는 간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간 기능이 개선이 되면서 간 수치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당화혈소까지 같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70대였는데 당뇨 졸업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은 분들만 뭐 30대, 40대 혹은 50대, 60대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당뇨 졸업에 도전을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실제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화기능 얘기했는데 소화기능이 떨어졌는데 소화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당뇨 졸업이 됐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11%였는데 당화혈소가 6.1%까지 떨어지면서 당뇨약 내알도 모두 끊고 당뇨 졸업이 됐던 사례도 있죠. 그래서 소화기능도 해결이 되면 당뇨 졸업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년 된 당뇨를 졸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당뇨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뇨를 졸업할 거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약 2알을 드시고 있었고 7.5%였는데 6%까지 낮아져서 졸업을 한 사례를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뇨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체중이 빠진, 체중을 감량한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체중을 늘린 사례도 있어요. 전자는 비만 당뇨겠죠. 그래서 체중을 줄이면서 식이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체중이 빠지면서 혈당이 잡히는 사례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더라. 체중을 늘리길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몸은 좋아지니까 혈당이 잡히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체중이 늘고 당화혈소는 낮아진 당뇨를 졸업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체중이 늘고 이분도 체중이 늘었죠? 체중이 늘고 당화혈소는 낮아진 사례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책을 보시면서 나랑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귀감이 좀 될 거예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췌장 기능이 좋아진 사례들이 나옵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0점대였는데 1.2까지 올라가면서 두드러기나 발저림 이런 부분들도 다 소실되면서 몸이 많이 좋아진 사례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을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보시면 다 치료 전에는 C-펩타이드가 인슐린 분비량인데 0점대였는데 치료 후에는 1 이상으로 올라간 사례들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임상하고 연구하면서 더 많은 분들의 췌장 분비량이 인슐린 분비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량 꼭 검사하시고 만약에 낮다고 하면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방법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뒤쪽에는 또 발저림 치료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아, 당뇨 발저림도 극복할 수 있구나 이런 점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은 생활 습관을 다루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라고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해놨어요. 공복혈당 달력 작성이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제가 따로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공복혈당을 아침마다 적으면서 평소보다 혈당이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온 날 그 이유를 어제를 통해서 찾아서 적다 보면 아, 이럴 때
게 높구나, 낮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나는 수면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이럴 땐 높고 충분히 자거나 산책을 하거나 할 때는 낮구나.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정립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고 또 내가 관찰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복혈당 달력을 꼭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탁상 달력에다가도 간단하게 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라서 그냥 좀 넘어갈게요. 혈당 스파이크 없애는 음식 3가지도 단백질을 좀 쉽게 그리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구운 달걀, 그 다음에 두부, 닭가슴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4번째는 저녁 공복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많이 강조드렸죠.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해야 소화가 다 된 상태로 잘 수 있고 그럼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침에 공복 혈당이 낮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혈당이 낮게 유지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밥 먹고 3-4시간 금식 유지하는 거 요거 꼭 중요하니까 실천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한식 드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한식을 먹게 되면 골고루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한식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식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당뇨 졸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사법을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근력 운동 중요하다 이런 내용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력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자전거 운동인데, 자전거 운동 시간에 따라 사망률이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150분에서 299분 타는 그룹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적게 타는 것도 높게 타는 것도 아닌 150분에서 299분 타는 게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운동이 너무 적은 것도 안 좋고 너무 많은 것도 안 좋고 적절한 범위가 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 당뇨 조절에는, 당뇨 졸업에는 좋더라. 이런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전거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근력 운동들도 많이 소개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계단 타기, 그다음에 스쿼트, 가자미근 푸시업 이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식후 10분은 항상 중요하다 아시죠? 식후 10분 운동, 하루에 30분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10분씩 나눠서 운동하는 게 좋다 알고 있으실 거니까 식사하고 나면 앉지 마시고 집안일도 좋고 산책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조금씩 활동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운동 중 하나죠. 맨발 걷기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요. 맨발 걷기 5가지 효과, 그리고 맨발 걷기를 했을 때 합병증 위험이 왜 감소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연구 논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아, 맨발 걷기 정말 꼭 해야 되겠구나, 나도 오늘부터 실천해야지 라는 결심이 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당뇨 졸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책에 담고 있는데,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논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당뇨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이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적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당뇨를 평생 관리하다 보니 개인적 부담, 사회적 부담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뇨를 평생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당뇨를 관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당뇨 관해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논문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정말 많은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당뇨를 졸업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이르고 거친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당뇨 졸업이 필요하구나, 나도 졸업해봐야지 라고 하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관리 NO!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이번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뇨 졸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